잘생긴 얼굴이 상이 아니라 형벌이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일생을 따라갑니다. 태어날 때 온 마을이 축하했고 죽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한 남자.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얼굴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조선의 어느 향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타고 며칠을 달려야 닿는 곳. 논밭 사이로 낮은 기와집 몇 채가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설주는 비틀렸고 마당의 흙은 오래 밟히지 않아 굳어 있었습니다. 양반의 집이었습니다. 다만 벼슬이 없는 양반의 집이었죠. 주인의 이름은 서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그래도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대에서 관직이 끊겼고 서준호 자신은 평생 과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족보는 남았지만 국가는 비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벼슬을 얻지도 못한 사람들, 체면만 무겁게 남은 사람들이었죠. 그 집에서 늦은 봄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되게 붉고 쭈글쭈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고 눈매가 길고 살결이 희었습니다. 산파는 손에 든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소문은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웃들이 담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랫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옥동자가 태어났다. 그 한마디가 향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이 얼굴이면 한양까지 간다.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얼굴은 그저 생김새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곧 그 사람의 그릇이었고 복이었고 앞날이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실제 기준으로 통하던 시대였죠. 이마가 넓으면 벼슬 운이 있다 했고 눈이 맑으면 마음이 곧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고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이 집안의 운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무너진 집에 하늘이 준 마지막 패.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인이라 지어졌습니다. 이웃들은 쌀을 조금씩 들고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한 사람만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준호였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아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서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밤 아내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너무 곱다. 기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의 말이었죠. 평생 벼슬을 얻지 못한 채 향촌에 묻혀 살아온 사람.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리는지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버지만은 웃지 못했을까요?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랄수록 소문은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10살 무렵 설이는 마을 서당에 들어갑니다. 훈장 앞에 아이들이 10명 앉아 천자문을 외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문을 열어두고 겨울이면 화로 하나에 발을 모으고 앉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설인이 그 방에 들어선 첫날 글 읽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서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훈장이 그를 물으면 아이들은 답을 생각했지만 설인이 답을 하면 아이들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봤죠. 설인은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한번 들은 구절을 잘 외웠고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설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참봉댁 아이, 그 얼굴 고운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얼굴 고운 아이였습니다. 같은 서당에 박문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설인과 나이가 비슷했고 집안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생김새는 평범했습니다. 눈이 작고 광대가 도드라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박문호는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놓고 글을 읽었고 밤에는 관솔불 아래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훈장은 박문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제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로 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이의 편판이 갈립니다. 박문호에 대한 말은 늘 실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장이 늘었다. 논리가 단단해졌다. 글에 뼈가 잡혔다. 반면 설인에 대한 말은 늘 얼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칭찬 안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 글을 잘 지어 훈장에게 칭찬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누군가 등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얼굴로 무엇을 못하겠느냐. 칭찬처럼 들리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얼굴이 잘한 거다. 그런 말이었죠. 여기서 조선의 통념 하나가 흔들립니다. 잘생긴 얼굴은 곧 출세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움은 재능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재능을 가리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얼굴이 먼저 도착했고 그가 흘린 땀은 얼굴 뒤에 숨었습니다. 노력의 결과조차 타고난 운으로 읽히는 것, 그것이 설인이 10살부터 겪은 일이었습니다. 설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 글을 파고들었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굴로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20살 설인은 소과에 합격합니다. 향촌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역시 그 아이다. 태어날 때부터 알아봤다. 사람들은 다시 얼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산파의 말이 다시 회자되었죠. 박문호는 그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축하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설인의 합격을 두고 밤을 새운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시험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굴은 그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적이었을까요? 23살, 설인은 혼인을 합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의 정씨 집안 교수였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 상대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결국 얼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몰락한 집안이었지만 사람이 환하다더라. 그 한마디가 가난을 덮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 설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대과였습니다. 소가가 문 앞에 서는 일이라면 대과는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했고 평생을 매달리고도 못 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박문호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살, 설인이 대과에 급제합니다. 이름이 방에 붙던 날, 향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26년 전 산파가 했던 말이 예언처럼 완성된 순간이었죠. 여기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조선은 관리를 뽑을 때 네 가지를 봤습니다. 신원, 서판입니다. 몸가짐과 용모, 말씨, 글씨, 그리고 판단력.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용모가 첫 번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생긴 사람을 뽑겠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한 사람이 마음도 바르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사람의 눈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단정함과 아름다움은 실제 자리에서 쉽게 뒤섞였습니다. 같은 답을 써도 어떤 얼굴이 하면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서린의 얼굴은 분명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청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한번 본 사람이 다음에 그를 알아봤죠. 이름보다 얼굴이 먼저 기억되는 관원, 윗사람의 눈에 드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올릴 때 그를 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서린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얼굴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손꼽히던 권세가 윤대감이었습니다. 나이는 60 안팎, 오래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사람을 모으는데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람이란 능력의 단위가 아니라 세력의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서린에게 전갈이 옵니다. 윤대감이 그를 별당으로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청도 아니고 정식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운 자리였죠. 서린은 그 밤에 담장을 넘어선 별당의 불빛을 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그를 오래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뒤에야 나왔습니다. 서린은 그 밤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불렀는가? 내 문장을 본 것인가? 아니면 내 얼굴을 본 것인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서린은 윤대감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부름이 잦아졌고 자리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일도 실제로 잘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깔끔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웠죠. 하지만 관직 사회에서 누군가가 빨리 오르면 반드시 그 속도를 설명하려는 입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쉬운 설명을 고릅니다. 급제 3년 뒤였습니다. 저잣거리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이 그 젊은 관원을 밤마다 부른다더라. 낮에는 문서를 보고 밤에는 무엇을 보겠느냐. 처음에는 웃음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은 옮겨 다니면서 살이 붙습니다. 주막에서 한 번, 시전에서 한 번, 관청 뒷마당에서 또 한 번, 돌 때마다 조금씩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의 증거가 필요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근거를 하나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렇게 생겼으니 그럴만하다. 그 한 줄이 모든 증언을 대신했습니다. 서린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과 올린 문서를 내밀며 나는 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소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키웠죠. 떳떳하면 왜 저리 애를 쓰느냐.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 뒤를 궁금해했습니다. 소문은 얼굴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조선에서 미남으로 산다는 것의 진짜 위험이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이야기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얼굴에는 사연을 붙이지 않지만 눈에 띄는 얼굴에는 반드시 사연을 붙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관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가 아니라 평판이었습니다. 명예로 서 있는 사회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었죠. 윤대감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위해 사람을 모은 자에게 시끄러워진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름이 끊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를 끌어올린 힘과 그를 밀어낸 힘은 사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리는 관직에서 밀려납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설 자리가 사라진 것이었죠. 그를 무너뜨린 것은 남의 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얼굴이었을까요? 한동안 서리는 한양 변두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다시 부름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40 무렵 그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태어난 그 향촌이었습니다. 산파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던 그 집, 아버지가 웃지 않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웃지 않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시간은 얼굴에도 공평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살결이 거칠어지고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곁을 채우던 시선들, 그를 보려고 담 너머로 기웃거리던 얼굴들,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구이던 사람들 모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끌어오던 세상이었습니다. 박문호는 끝내 대과에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향촌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늙었죠. 두 사람은 가끔 만나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은 얼굴 때문에 올라갔다가 얼굴 때문에 떨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아예 오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이었는지 해석은 갈립니다. 서리는 53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태어날 때 온 마을이 몰려들었던 그 집에 이번에는 몇 사람만 왔습니다. 미남으로 태어난 삶의 최종 계산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남습니다. 조선은 왜 사람의 용모를 굳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신언서판의 첫 자리에 용모를 둔 나라, 그것은 결국 사람의 안을 볼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을 알 수 없으니 겉을 봤고, 겉을 본 뒤에는 그 겉에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얼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서린의 일생은 그 문장 하나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는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기록에 얼굴이 못났다고 적힌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